네, 용진단, 용산을 진단하는 건지 용산에 공진단 같은 거를 줘서 힘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겠죠. 예, 이종건 실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둘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광화문에 어저께 저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렸죠. 그저께 예, 토요일. 그저께 참. 음. 삼각지가 완전히 정말 예, 이 분수령이었습니다. 예, 예, 예. 저도 그래. 계속 그 대열을 따라간 건 아니지만 어쩌다 계속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예, 예.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논평하면서 네. 그 조선일보가 그 이 집회를 보수 진보 오만이라고 제목을 달고 합쳐서 오면 아니면 예, 각각 오면. 합쳐서 오만. 합쳐서 오면. 예. 아니 그걸 왜 합쳐서 계산합니까? 그러게요. 아니 언제부터 보수 진보 저 맛집회 하면은 그걸 합쳐서 계산했죠? 그거 합쳐서 5만이라고 그래놓고 네. 사진을 찍었는데 네네. 물론 이해는 돼요. 네. 우리 쪽에 그 자유파의 집회와 저 멀리 남대문 쪽에 있는 그 좌파들의 집회를 한 프레임에. 장의 사진에 예. 담으려 하다 보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제가 정말 선의로 해석을 해주지만 네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자유파의 집회는 그 동화면세점 앞에 네. 거기서 이제 주 연단이 설치돼서 네. 쭉 이렇게 해서 남대문 쪽으로 네. 길게 줄이 늘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좌파들은 저 남대문 옆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네. 그 사진에 보면 네. 우리 자유파 진영의 집회 맨 꼬리 부분만 사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대한문 앞에 네네네. 대한문 앞이 이제 그 꼬리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우리 집회의 네네. 그 마지막 끝 부분. 부분이에요. 예, 예, 예. 그 끝부분이 그 이은택 감독이라고 그 탈북자 네네네. 중에 네네. 이제 그 영화도 제작하고 했던 그 허운더 감독이랑 이 집회 준비를 하고 있던데 네. 그게 이제 대한문 앞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길이. 네. 그 끝부분만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끝부분만 사진에 나왔다고요? 끝부분만 사진에 나오고 저쪽 멀리로는 좌파 사진이 이제 전체가 다 나오죠. 그건 너무했다. 그걸 사진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수 진보 5만 합쳐서 이게 기사가 가능한 겁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공정하지가 않죠. 합쳐서 5만이라면 합쳐서 5만인 거를 입증을 해야죠, 사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사에는 5만이라고 해놓고. 네. 근데 그 숫자가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경찰이 그러니까 자유파의 시위를 네. 3만 3천이라고 추산을 했어요. 경찰 3만 6천. 예, 제가 본 건데 어쨌든 3만 3천, 3만 예. 6천. 예. 근데 주최 측은 15만이라고 얘기했어요. 5배를. 지금 경찰이 그 좌파 집회를 2만이라고 추산했는데 네. 좌파의 주최 측은 몇 만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50만이라고. 우리는 5배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쪽은 몇 배인가요, 이게 도대체? 20배인가요? 예. 저 현장에 취재하셨다면서요? 네네. 예. 저는 가장 멋있었던 게 황산벌의 계백장군 그 느낌이 났어요. 옥쇄하는 느낌? 그러니까 삼각지까지 좌파들이 가서 뭐 밀어붙여 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행진하고 있는데 4,000명 보수파에 4,000명이 거기서 옥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키겠다. 근데 원래 해산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밥을 먹으러 간다 어쩐다 했는데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갑자기 총 집합해서 식사하시다 말고 다시 오고. 삼각기 집회? 예, 삼각지 집회. 그래갖고 4,000명이 옥쇄를 했는데 기세에 눌렸는지 우파가 7시 50분에 남영동까지 진출했다가 전부 그냥 자진 해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삼각지에 이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네네. 예, 그리고 상황이 종료된 후에 뒤풀이까지 했는데요. 예, 커뮤니티 사진에서 봤습니다. 저도. 예. 해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좌파가 오면은 몸으로 막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좌파들도 우리 자유파
집회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체크를 탐문하고 했겠죠. 갔고 우리도 예, 예. 계속 예. 어디까지 왔다. 체크를 했어요. 예. 근데 저것들이 오다 말다 뭐 그것도 무슨 뭐 진빼기 작전인가요? 일부는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 그러고 예, 막 예. 이래가지고 예. 오는데 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오후 4시에 삼각지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전부터들 와서 기다리셨으니까 네네. 조금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좌파들이 행진에 오더라도 최소한 한 1시간은 더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밥 먹고 오자. 먼저 밥 먹고 예, 예. 제대로 좀 이 기운 내서 예. 싸우자는 분들이 그 주변에 예. 멀리도 안 갔어요. 예, 식당에 다들. 그 주변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 예. 있었어요. 연락 지금 예, 왔다 예. 그러면 바로 밥 먹다가도 숟가락 던지고 뛰쳐나가려고. 예. 그랬는데 정말 싱겁게도 이것들이 남영동에서 멈춰서 갖고서 자진 해산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작전이야, 작전. 김 빼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상황을 보고 뭐 만약에 우리 쪽이 머릿수가 적었거나 네네. 좌파들보다 예. 또는 그런 결사항전의 기세가 없었거나 네. 그랬다면 저것들이 밀고 왔을 거다. 아, 밀고 왔죠. 밀고 왔을 예, 거다. 예. 뭐 한두 명이 그냥 저 깃발 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밀고 왔을 거다. 그런데 워낙 머릿수 전문용어로 쪽수에 밀렸고 그다음에 우리 쪽 기세가 뭐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좌파들이 왼쪽 길로 행진을 하는데 그 왼쪽 길의 삼각지 쪽에는 해병대 전후에 100여 명이 정말 결사대처럼 거기 네. 진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좌파들이 다 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가봤자 우리는 깨진다. 또 판판이 또 깨진다. 전문용어 나와야 되나? 예. 개. 박살. 예. 예. 그래서 이것들이 항복했다. 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좌파들이 한 번 해보고 끝낼 자들은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겠죠. 아, 이제 앞으로 계속 되겠죠. 하겠지만 예. 워낙 이 10월 22일 대회전은 네. 좌파들이 먼저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겁니다. 네. 10만 모으겠다고 큰 소리 네. 치면서 한 네. 거거든요. 우리 자유파는 좌파들이 저렇게 설치면서 막 하니까 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조직된 네. 모임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우리가 압승을 거둔 완성을 거둔 대회전이었다. 이게 1차 대회전이겠지만 앞으로 네. 2차, 3차 계속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선제압은 확실하게 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겠죠. 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퇴진운동으로 뭉친 애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4월 10일인가요? 그 결성을 했고 김민웅이라는 자가 만든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게 모태가 돼갖고 그때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5월 10일 날 출범할 정부인데 4월 10일 날 그 이 출범 문구가 혁명의 촛불을 올리자예요. 퇴진하지. 그러니까 퇴진 운동을 한 달 전에 벌였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실상을 이미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10월 22일 집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주사파와는 협치할 수 없다. 네. 발언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 비서실이 적어도 이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 틈만 나면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다. 네. 따라서 저 좌파들과는 더 이상 대화도 타협도 안 된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저 촛불 들고 난동을 부리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일부 네. 합류하는 이런 좌파 세력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고 또 그래서 대통령 이하 대통령실 근무자들이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굉장히 긴장도를 높였다.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용진단을 하면서 가장 늘 강조를 하는 게 대통령실의 현재 상황의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늘
긴장하지 않고 이건 뭐 이재명 그 수사 결과 좀 발표하면 뭐 우리 곧 지지로 오를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늘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정말 위기다. 그리고 좌파들의 어떤 준동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이 어떤 그런 인식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듣기에도 대통령실이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번 네. 사태를 주시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 대통령 시정연설이 내일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논평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이 아니다. 네. 이거는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국회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의무가 있다. 네. 또 대통령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민을 상대로 시정연설을 직접 할 의무가 있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정연설을 용인하고 말고 이거는 정말 이 황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이고요. 작태고 예. 표현이다. 예.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이 시정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사실 지금까지는 야당이 항의하는 가장 높은 그런 그 수준의 그 항의가 피켓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도중에 나가는 것. 음. 일단 참석을 하고 일부 의원들이 나가는 것. 당론으로 다 나간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겠다라고 한 건 한정사상 처음이죠. 이건 거꾸로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네. 국회의원의 의무는 뭐냐면 가장 큰 게 입법과 예산 아닙니까? 네. 예산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또 예산안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본분이고, 국회법에 보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국회법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어떤 의무를 방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고, 그건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선 불복, 그걸 완전히 국민들 앞에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내일 연출이 되겠죠. 그래요. 예. 제 기억으로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첫 해는 네. 뭐 상징성이 워낙 있는 해니까 네. 시정연설을 직접 국회 가서 했는데 네. 대부분은 그 다음 해부터는 총리한테 대독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접 했어요. 직접 다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시정연설을 뭐 좌파들이 하도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얼핏 한덕수 총리 대독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저는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임기 마지막 해까지 이 시정연설만큼은 직접 국회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이 좋다. 네. 이건 국민한테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내일 뭐 저 좌파들이 뭐 듣든 안 듣든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국민한테 보고한다. 네. 이 기본 컨셉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얘기가 오늘 좀 많아요.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유동규 얘기 좀 합시다. 예, 유동규 말씀하시죠. 지금 유동규의 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유동규가 단순히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대선 자금 일부를 폭로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미 벌어지는 건 전방위로 지금 유동규가 폭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 계속 열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 증인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증인이기도 하고 또 피고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아예 이재명을 대놓고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재명을 3회, 성남시장을 11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정영학 회계사를 놓고 이재명 측 변호인이 이제 이 신문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딱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게 이 대장동 그 재판에서 최고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다. 라는 걸 유동규 변호인 측이 계속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유동규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거기 그리고 이 직전까지 재판에서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론 안 폈는데 이제 달라졌다.
아니 내가 안 했어. 유동규의 입장은 네. 윗선이 한 거야. 네. 즉 시장이 한 거야. 이재명이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재판 자체가 이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음. 윗선이 이제 아예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 지금 기소됐잖아요. 결정적 증인이 된 거예요. 유동규가 왜? 김문기는 모를 수가 있어? 나하고 카트 탔는데 같이? 셋이서. 이거는 언론에 얘기한 거지만 재판 아니 그 바로 검찰은 증인으로 소환할 겁니다 이제. 왜 그거 그렇게 생생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증인으로 왜 안 부르겠습니까? 저기 허위 사실에 네. 적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당연히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방위에 걸쳐서 유동규는 지금 결정적인 증언들을 재판 과정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유동규가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네. 좀 뭐 자해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무슨 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는 보도도 네네. 잠깐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네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팩트 사실인지 확인지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런 유동규의 모습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네네. 우리 자유파 많은 국민들이 야 저러다가 유동규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보호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측이 이 유동규의 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거를 아마 통한의 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음. 이겁니다. 그 검찰 입장에서 처음에 유동규의 행동을 보고 야,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린 이겼다라고 아까 이겼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갔는데 2시간 동안 문을 안 열려주고 특정인들과 통화를 하잖아요. 이건 이 사람은 자기가 뒤집었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장세동 같은 스타일이 아닌 거죠. 장세동이나 안희정 같으면 감히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내가 뒤집어 써야지 당연히. 그리고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맡겼고 모든 걸. 근데 이 사람은 나 살려달라고 김용하고 정지상한테 14회나 전화를 하잖아요. 그 순간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도리어 검찰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봐. 이 사람이 계속 흔들리고 또 그거를 이용할까봐. 그러니까 가짜 변호인단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선임계를 내고 구치소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왜 가짜 변호사라고 얘기했냐면 이 변호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뭘 뿌렸는지를 알아내려고 이 세 가지를 하려고 보낸 거라는 걸 이 유동규가 알아버린 거죠. 태도를 쭉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이 정말 전관에 정말 쫙 보면 무슨 검사장 뭐 한던 이런 사람을 쫙 내려보내 갖고 안심을 시켰어야 됐는데 거꾸로 완전히 그런 스파이 같은 변호인을 내보내니까 6개월 동안 어쨌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그 이재명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가 무슨 인품으로 감화를 시킨다. 나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죽어도 좋아. 또는 어떤 확고한 이념으로 그 일체감을 갖게 만든다. 보위를 해야 돼 내가 이념상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해관계로 야합하는 거거든요. 야 너 이거 해줄게 그거 줘.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내가 뭐 되면 너 뭐 시킬게. 전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뭉친 자들은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은 계속 그 관계를 지탱 유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얽힌 사람의 그 리더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뭔가를 줬으니까 네가 내 옆에 있는 거잖아. 내가 그렇지. 뭘 더 줘야 돼.
그렇지. 어떤 인품을 왜 보여줘야 너 돼? 이미 다 챙겼잖아. 너는 챙기기 위해서 나한테 온 거고 내가 그만큼을 줬으니까 그런 관계야. 라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은 대통령 후보 정도에 오르려면 네.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새를 형성하고 싶지 않아도 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유동규만이 아니에요. 난 제가 생각할 때 정진상이나 김용이 과연 장세동이나 안희정 같이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6개월 동안 유동규에 대해서 한 행위를 보니까. 그렇죠. 그 행위가 이 사람들한테는 안 느껴지겠습니까?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김용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정진상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들을 유동규는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데 놨어요. 대표 비서실. 정무실, 정무실. 김현지, 막 의원 회관. 이래야 얘네들을 입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못 데려가고. 의원회관에 있는 사람을 들어가서 체포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막았잖아요. 의원회관도 네. 그렇고 또 국회도 정무실장이면은 저기 대표 국회 본청에 본 건물에 그 대표실에 정무실장 있잖아요. 당대표실. 그렇지. 그러니까 구속하려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드를 치면서 입을 막으려고 가장 가까운데 다들 배치를 시켰다라고 네. 할 수가 있죠. 그래요. 정진상의 출국 금지도 이제 곧 소환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유동규가 한국일보 물론 조선중앙일보는 함께 만난 것 같아요. 조선중앙이 똑같아요. 아예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인터뷰가 조선중앙이 났고 근데 한국일보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중앙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뭐 난 서운한 거 없어. 이랬는데 그 후에 한국일보를 만나요. 보니까 시간상 한국일보는 집에 찾아가서 한 20분이랬지만 내가 보기엔 20분 훨씬 더 돼요. 한국일보가 지금 들은 거를 쪼개기 해갖고 지금 단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한마디씩 그런데 보니까 한국일보는 아예 대놓고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론을 하고 넌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말려 죽이겠다며. 그거는 이제 재판정에서 나와서 오늘 한 얘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주 뜯어봐야 돼요. 유동규가 막 한에 얽혀서 막 얘기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놀랬던 게 이거예요. 유흥업소. 나는 그게 그냥 그 정진상이 말이야 내가 100번을 같이 술 먹고 1000번을 술 먹었어. 유흥업소에서. 근데 돈 한 푼 안 냈어. 이 얘기가 같이 정말 돈 한 푼 안 낸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니까 그런 행위겠거나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출국 금지나 혹은 정진상한테 먹혀든 거예요.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 2013년 9월 며칠인가 아예 특정 일이 특정돼 있고요. 날짜가 특정되고 장소가 특정이 되고 그게 이제 문자로 남욱이 유흥업소 하는 사람과 유흥업소 하는 사람과 문자가 복원을 한 거예요. 내가 계산할 거야. 내가 계산할 거야. 이게 바로 보도가 된 거예요. 유흥업소에 100번 1000번 갔다. 이 얘기를 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그걸 특정한 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넌 출국 금지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가 얘기하는 다시 한국일보 다 뜯어보면 각각 다 이제 하나씩 다 나올 거다. 다 법률적 고리를 걸리는 발언들이다. 발언들이다. 그냥 한에 맺혀서 막 토로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저는 유흥업소 보니까 바로 아주 그냥 다음날 유흥업소라는 고리로 정진상이가 무엇을 했다라고 적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뭐 워낙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가지고 술을 못 마셔서 제가 그런데 아니 저것들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퍼마신대요? 그것도 이게 유흥업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룸살롱입니까? 이름 흔히 말하는? 아마 그렇겠죠? 그 뭐 포장마차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아니 거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여 종업원들과 술을 드시고 계시면 내가 가서 결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룸살롱인 것 같은데 네네, 그 그렇죠. 강남에 있는 거라며. 뭐 그 소재지가 강남 소재지. 이러면서요.
강남에 룸살롱이면 뭐 서민들은 겁이 나서 근처도 못 가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수백만 원이죠. 예. 보통 그렇게나 술값이 많이 뭐 나와요? 그런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소주 마시진 않겠지. 그렇죠. 보통 뭐 양주겠죠. 어, 예. 자, 이것들은 왜 그렇게 그 비싼 술을 이렇게 저 흥청망청 그렇게 주지육림이라 그러죠? 이거 왜 그렇게들 좋아해요? 다 그런가? 아니, 좌파들만 아니라 다 그런가? 아니 뭐 나 참 몰라서 여쭤보는 거야. 아니 좌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좀 망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저기 광주 광주에서 그 어, 룸살롱에서 네, 뭐 온갖 그 이름들이 전부 새천년 다 어쩌고 저쩌고 새천년 하는. 무슨 뭐 그 룸살롱에서 음, 뭐 그것도 기억이 나지긴 하지만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남욱과 그다음에 김만배 일당이 어떻게든 고리를 만든다. 이 사람들과 함께.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성남시 고위 임직원과 음. 성남시 의원과 함께 그런 어떤 유흥업소에서 계속 술을 먹었다. 이렇게 공소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성남시 고위 임원은 정진상. 정진상이고 성남시 의원은 김용이고. 김용이고. 이렇게 적시를 딱 해서 술을 엄청 퍼먹였다는 거예요. 이 김만배 일당이, 남욱 일당이. 여기 우리 분석을 많이 해주시네. 네네. 공짜라서 횡령한 돈이라서 그렇게 퍼마셨을 거다. 지돈 같으면 그렇게 마셨겠냐. 그렇죠. 뭐 보통 얘네들은 700억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 7만 원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런 강남 룸살롱에 뭐 기본이 200만 원이라고 또 어느 분이 올리셨는데 예. 그거 월급쟁이 자기 돈으로 못 마시는 돈이네.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마셔요? 불가능하죠. 월급의 뭐 몇 %인데요. 예. 그리고 요즘은 그 법인카드도 저렇게 못 쓰죠? 그렇죠. 예. 뭐 특히나 공무원들의 법인카드는 절대 못 쓰고요. 그린카드라고 해서. 예. 일반 회사도 저렇게 쉽진 않죠. 그 뭐 대개는 쪼개기 하죠. 이번에 보듯이 법인카드 쪼개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어디서 저 횡재한 공돈이 와장창 쌓여져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짓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남 유흥지점에서 술 마신 것도 다 이렇게 범죄 혐의와 다 이렇게 고리가 맺어져 있는 그런 유동규의 진술이다. 이제 그 전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김어준이 처남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말입니다. 성남 FC 이를 지금 뒤지다 보니까 성남 FC가 참 이게 정말 그 요지경이거든요. 왜 요지경이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왜 뭐 네이버라든지 두산건설이라든지 차병원이라든지 이것들이 이런 그 민원이 사실상 이재명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들이었어요. 대개는 그 이전에 이대엽 시장 때 차병원 그 용도 변경 뭐를 막 그냥 변호사 시절부터 막 비판하고 그건 완전히 적이다. 이 이권 개입이다. 특혜다. 두산건설 건도 사실은 일기 시장 때 그렇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막 그냥 그렇게 거리를 뒀던 거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확 그걸 입장을 바꿔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뭐 굉장히 이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니까 대신 내주는 그런 어떤 그 뭐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은 시민단체에서 그걸 대신 받아갖고 네이버한테 돈을 받아갖고 네이버는 기부를 하는 것처럼 됐고 그리고 그 돈에서 일부를 또 떼고 이제 성남 FC로 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바로 김어준의 처남이 그 무슨 한살림인가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거에 찾아보세요.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마을인지 뭔지. 무슨 금융은행 뭐 이렇게 이름이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돈 우회해서 우회하는 그 FC로 가는 경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찾았나요? 주빌리 은행. 그리고 뭐 다른 마을 이름도 있는데. 무슨 그 시민단체 뭐예요? 예. 자, 근데 이 댓글창은 지금 그 강남 유흥업소 술값으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기본 200만 그러니까 그거는 인당 200만 아니냐? 1인당 200만. 약간 좀
딴 쪽으로 조금 빠지셨네요. 아닙니다. 아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잘 모르는 얘기니까 예, 예. 확인은 희망살림, 예. 희망살림 아, 주빌리은행, 맞습니다. 예, 예, 그 희망살림.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그렇죠. 희망살림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 유동규가 한 말 중에 네. 작은 돌, 큰 돌 있지 않습니까? 음. 작은 돌에도 저런데 큰 돌 내가 던지면 어떡할래?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흥업소도 그냥 지나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큰 돌도 지나가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음. 지금까지 했던 나온 것 중에 분명히 이 얘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게 그러니까 남욱과 정영학의 서로 나눈 대화 중에 가장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남욱이 이건 유동규가 한 말이야. 라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정혁한테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들었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뭐냐면 이게 이제 유동규가 하는 말이에요. 그 남욱한테 추정입니다만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해결된다.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다. 네가 알아서 하고 그 1,000억 그것만 만들어. 라고 이재명이 유동규한테 얘기하고 얘기했다. 그거를 유동규가 남욱한테 얘기한 거를 남욱이 정영학한테 야 유동규가 시장 만났더니 시장이 1,000억만 만들어 와. 라고 얘기했다더라. 라고 한 것이 녹취록이 이미 4월 17일 네,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 녹취록 갖고 김은혜 의원이 그때 당시에 네. 공개를 한 건데. 근데 어찌됐든 이것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금 녹취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유동규가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재명한테 들었다고 한다면 이재명이 그 얘기를 진짜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그 1,000억이 저 성남시로 들어오는 1,000억인지 아니면 그와 별도로 만들어 오라는 1,000억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맥락에는 예, 정확하지는 예,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재명이가 1,000억을 뇌물을 요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네. 예, 성남시에서 그 회수하는 공공이익으로 회수하는 것이 1,100억인가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1,000억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나 이거는 1,000억이 뭘 뜻하는지와 별도로 이재명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대장동 팀들한테 그런 지시를 직접 했다는 네네. 진술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건 부분은 확실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잠깐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이를 아예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완전히 그냥 떡을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 김의겸이가 우선 청담동 바 의혹을 제기했다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네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유흥주점은 안 보이고 그다음에 청담동 고급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스토킹을 했구나. 네. 결론은 그거예요. 즉 한동훈을 그렇게 스토킹했던 그런 언론 매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네. 그런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 지금 고발했잖아요. 고소했잖아요. 스토킹이라고. 예. 근데 그 집단들이 보도한 거를 갖고 와서 네. 지금 김의겸이가 이거 봐라 지금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앤장이 함께 고급 무슨 바에서 마시는데 너도 있었다더라. 네.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그 한동훈이 증거를 대라. 네.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했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한 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냐라고 논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은 술을 마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다 계속 얘기하지만 워낙에 술을 싫어하고 술을 안 먹어서 검사에서는 사실 적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아주 술도 안 사주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하지만 한동훈이 버티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결과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평생을 그래서 술자리도 안 갖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특수통이잖아요. 특수통 대개 거물들을
집어넣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기업 총수들도 많이 넣고 음. 또 뭐 그 이 정치인들도 진짜 아주 높은 급만 뭐 구속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니 이 한동훈 얘기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헛되게 보이면 나는 이 자리,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위를 계속 못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그런 자리를 갖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니? 그래요. 라는 어떤 논박이 벌어졌습니다. 그 참 궁금한 건 말이에요. 네네. 오늘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네. 김의겸이는 네. 그 저런 허접한 것들을 어디서 그렇게 주워 모을까요? 그러게요. 아니, 허접한 거가 아니라 또 천기도 누설하잖아요. 코인같이. 그래요. 그 허접한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천기도 누설하고 이자는 이자의 뇌구조는 뭐냐면 떡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창피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해서 인상만 심어주면 돼요. 한동훈 나쁜 자야. 이런 어떤 그 치고 빠진다고 할까요? 결과가 자기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때를 묻히는 느낌이 있죠.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 전혀 안 하고 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개딸들 딱 저기만 김의겸이 얘기한 것만 딱 따갖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계속 밈으로 만들어갖고 돌리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야말로 확증 편향 가진 그렇죠. 그런 개딸 양아한테만 소구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커뮤니티에 계속 그것이 떠돌게 만들면 언젠가는 또 이걸 쓸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에 그래도 꽤 몇 손가락 안에 꼽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자라는 사람이 자기 떡 되는 건 모르겠습니까? 자기 그 얼굴에 아니, 먹칠하는 건 모르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예.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혜영이라는 정치인이 또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민주당 친구이고 또 뭐 지금 전 의원이지만 오늘 또 올렸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민주당의 단일 대우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건 정말 오늘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은 못하는데 지금 다들 야, 저 이재명이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런 생각일 텐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김혜영은 못 나서잖아요. 의원이 아니니까 누군가 딱 하고 나서 갖고 딱 이것을 이제 세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뭐 물귀신 작전에 끌려서 다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럼. 예, 그게 좌파되는 운명입니다. 자, 이게 끝내기가 아쉽네요. 지금 계속 시청률이 올라가 있어갖고 지금 18,000명이 보고 계신데 아직도 몇백만 원이다 그건가요? 이종근 실장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자, 이종근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용진단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